5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K참사관과 이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외교기밀 누설을 군사기밀 누설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을 김태현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서 입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을 상향해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부 기강회의 또 공직자들의 보안의식 이런 게 이제 큰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상의 기밀과 군사상의 기밀을 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개정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행형법 제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 조항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은 벌금형 없이 인신 구속형으로만 그것도 형량을 최대 2배 더 높여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나아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고의적인 비밀 누설이 아닌 과실로 인한 기밀 누설도 처벌해 보안의식을 높이고 외교기밀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익을 심하게 해치는 범죄 행위다. 거기에 대한 처벌 강도도 지금 수준보다는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외교부는 오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과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 전달한 K참사관 법률대리인은 설명 자료를 내고 강효상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고 해서 전달했는데 국어외교 비판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정 활동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과 SNS를 통한 외교상 기밀 누설 형의 고발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국제보건기구 WHO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오늘 국회에선 게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업계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오늘 국회 토론회는 정식 발제문조차 준비 못했을 정도로 급박하게 열렸습니다. 발등에 초대형 불이 떨어진 게임업계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게임법과 정책학회 회장 임상혁 변호사는 헌법적 관점에서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쟁점들을 두루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몰입이라고 해도 게임 중독을 중독이라는 질병의 틀에 넣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입니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가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WHO가 규제 대상으로 삼은 통제력의 손상의 의미와 통제력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야 질병 수준의 통제력의 손상이 되는지 등 모두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발제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피해와 불이익이 과연 적정하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목적의 적절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에 비춰보면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포기할지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권 내지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헌법적인 측면 외에도 토론회에선 또 같은 중독인데 게임 중독만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 달리 봐서 질병으로 분류할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게임 중독에 있어서 이건 치료적인 측면보다는 좀 관리적인 측면이 그런 접근 방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임 중독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중독 카테고리가 아닌 알코올이나 도박 등과 같은 질병이나 범죄로 분류된 중독들과 같은 범주에서 봐야 한다는 반박입니다. 보건에 관한 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WHO가 별 근거도 없이 게임 중독을 질병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겠냐는 지적입니다. 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용 자체가 굉장히 자꾸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 자꾸 무슨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여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근데 줄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거를 좀 집착적이고 강박적으로 사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게임 관련 단체 9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질병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가운데 게임 중독이 실제 우리나라 질병 분류표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요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연일 화제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는 영화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스크린 독과점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이른바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위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열린 토론회입니다. 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와 영화계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네. 스크린 독과점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영화 발전을 토론하고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네. 국내 독립영화의 총 관객수가 전체 영화 관객수의 1%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의원의 말입니다. 네, 뭐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립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공정거래법에서는 네. 상위 이제 3개사가 전체 시장의 70% 이상 또는 이제 업계 1위 회사가 네.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독과점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이 기준을 준용해서 이제 특정 영화가 전체 상영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이제 통상 스크린 독과점으로 본다는 것이 오늘 네. 주재 발표를 맡은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뭐 이렇게 실제로 특정 영화가 상영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나요, 그런데? 절반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넘는데요. 네.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1,4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역대 외화 흥행 1위 기록을 갈아치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대표적입니다. 네. 국내 전체 스크린 3,058개 가운데서 상영 횟수 기준으로는 13,397회로 상영 점유율이 80%나 이르렀고요. 네. 좌석수 기준으로는 215만 8,840석으로 점유율이 84%에 달했습니다. 네. 전체 상영관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이 어벤져스를 틀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외화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또 신과 함께 2 같은 경우 네. 개봉 첫 주말 프라임타임 기준으로 역시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관이 흥행에 성공할 것 같은 영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 영화들을 대거 트는 건데요. 네. 발제를 맡은 이 노철환 교수는 이를 대형 영화 흥행의 위험 부담 감소를 위한 강자들의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현명할
될지는 모르겠는데 싹쓸이는 싹쓸이네요, 말 그대로. 네, 이제 될 영화를 밀어주자라는 경향은 이제 큰 돈을 투자한 투자사나 뭐 제작사 또 수익을 내야 하는 극장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가피한 노철한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대 급부가 굉장히 크다는 점인데요. 이제 상영관 독식에 따른 관객들의 선택권 제한 그리고 이로 인한 영화 편식 등이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꼽힙니다. 그래서 실제 문체부 조사 결과를 보면 영화의 주요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의 50%가 이제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이제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본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적어도 제작이 완료된 영화가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객들의 영화 선택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뭐 대안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상호 의원이 지난 4월에 이제 관련 법을 이제 개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 해당 법안은 스크린 6개 이상 복합 상영관을 기준으로 해서 주 영화 관람 시간대인 프라임 타임에 이제 전체 스크린의 50% 이상 특정 영화 상영을 제한하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대박 영화라도 이제 상영관 절반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해서 이제 나머지 절반 다른 영화들도 골고루 이제 틀자라는 취지의 법률안인데요. 참석자들은 일단 이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론회에 참석한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임 타임에는 최대 40% 상한, 그 외 시간대에는 50% 상한을 두자는 등의 이제 시간대별로 상한제를 둬야 한다라는 이제 조금 강화된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뭐 이게 이런 식의 스크린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있나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이른바 문화적 예외 기조라고 해서 영화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자국 문화 보호 그리고 육성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경우에도 예외 조항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크린 8개 이상 극장 기준으로 해서 영화 한 편의 일일 상영 횟수가 2에서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강력한 편성 약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 안보다는 2배 이상 강력한 안인데요. 이제 토론 참석자들은 이런 해외 프랑스 사례 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스크린 상한제 외에도 독립 예술 영화 이제 상영 배급 지원을 확대하고 뭐 예술 영화 전용관 도입 등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논의했습니다. 뭐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양적 성장이 질적 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뭐 여러 제도들이 좀 마련돼서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 귀가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합니다. 이를 거부했다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구에 사는 A씨라고 하는데 술을 마신 A씨는 2017년 10월 21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불법 유턴을 하자 A씨는 기사를 내리게 한 뒤 자기 집까지 약 4km를 직접 운전해서 갔습니다. A씨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앙심을 먹은 대리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을 찾아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경찰과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며 3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지만 제대로 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측정 거부로 단속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해 2-3차례 더 측정했지만 역시 제대로 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은 음주 측정 불응을 사유로 A씨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운전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음주 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법원에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유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치운전자 정황보고에 A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이 읽는 것으로 미뤄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운전이 종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인정되는데도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기사를 내리라 하고 직접 운전하고 앙심을 품은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텐데요.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자동차 키를 넘긴 대리기사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건 정작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술 한잔하고 불쾌한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화나는 게 있어도 그럴수록 집에까지, 집 주차장까지 끝까지 운전을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회숙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이 오늘 청와대 인사수석에 발탁됐습니다. 법제처장엔 판사 출신인 김영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검찰의 무분별한 피해사실 공표를 엄격히 차단하는 한편 피해사실 공표를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해경공무원이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은 휴가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레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포용과 공존의 사회로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의 혐오 차별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5월 28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